이따 별도의 인사는 생략을 하고요.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빼빼로데이라 조금씩 이만큼 사이트. 인지도 몰랐어. 아줌마들이랑 이야기해.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고민을 하고 왔는데 쓸데없는 고민을. 그런 거 아니야? 인지 몰랐다.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너무 안 쌓여서. 너무 안 쌓여서. 제 와이프한테도 한 번도 못 받아가지고 이번 잔소리 했더니 처음 하더라고요. 맨날 받기만 하면 안 사준다고. 많이 해야 된대요. 저기 일단 오늘 뭐 종강인데 종강 마지막 인사는 이따 다 끝나고 한번 드리고요. 일단 오늘 표 드린 거는 이거 뭐 별거 없는데요. 여기 스터디 들으신 분들 아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 나온 내용들 별거 없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지난번, 지지난주 스터디 때 했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실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문의 주신 거를 스터디 시간 너무 부족해서 제가 이거 미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반? 거의 한 달 반 정도 된 거 지금 그동안에 이제 질문이랑 이제 문의 같은 거 실무 지금 하시는 분들이 하신 것들 제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만 지금 추스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 일단은 간단하게 하고 하면은 아마 한 2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밑에 줄 비워놓은 거는 제가 답을 별로 안 써놨고요. 본인들이 이제 회원님들이 좀 들으시고 괜찮다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만 적으시면 되시고요. 일단 바로 시작해 볼게요. 거기 첫 번째 문의가 들어왔던 게 부동산 매매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매매를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대출을 받으셔야 되면은 저희가 알선을 해줄 수가 있어요. 손님이 직접 알아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죠? 돈이 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알선해주면은 그리고 1금융보다는 D로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나와요. 2금융, 3금융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선을 해주는데 어떤 문의가 왔었냐면요. 어느 은행으로 가야지 쌍나게 물어보거든요. 어느 은행? 그러면은 주거래 은행으로 가면 제일 싸요. 그러면 어디 은행으로 가면 제일 쌀까요? 어떻게 알아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손님한테 안내를 해드릴 때. 찾아오는 브로커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연계된 은행이 그럴 수 있네요. 있죠. 그거는 당연히 글로 가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정해져 있는 데는 그냥 그 대출 해주는 사람은 연결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지금 최근에 부동산 정책이 바뀌기 전의 얘기들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어차피 은행에서 대출이 웬만큼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 편의상 우리한테 명함이나 찌라시를 준 이제 브로커한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손님 주거래 은행 아니면 저희가 뭐 하려고 하는 물건들 바로 옆에 있는 은행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내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금융권은 지금 저희가 알지 못하는 1금융부터 해서 2금융, 3금융 엄청 많아요. 되게 처음 들어본 회사들도 있고 그런데 막상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이율이 이렇게 세지도 않고 조건이 나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대출 규제가 엄청 빡빡해졌어요. 지금 은행에서 해주는 게. 그래서 아무 은행 가서 물어보면 안 돼요, 대출이. 그러니까 주거래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오피스 옆에 있는 은행도 필요가 없고 브로커한테만 물어봐서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용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는 거의 사용 안 했는데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뭐 뱅크몰이나 이상한 것들 막 사이트 되게 많거든요. 모든 회사를 취급하니까. 그런데 몇 군데 알아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데 중에서 개 중에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일반 금융권 대출을 못 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회사 같은 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걸 피해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손님한테 내가 매매를 하고 대출을 알선을 해주는데 그냥 뭐 막연하게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매매해놓고 대출 안 나오면 계약 못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좀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많은 분들이 이제 답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거의 다 비슷한 답만 해주셨어요. 뭐 어디 은행 가봐라, 연락처 알려주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 그렇게 할 바에는 요즘에는 어차피 인터넷 통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예 한 군데서 모든 금융권을 토탈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 알아보면은 조건 얘기해 바로 딱 얘기해줘요.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두세 군데 해보면은 답이 딱 나와요. 아 여기는 진짜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옛날 얘기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이제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 하게 되면은 진행을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파생을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면은 만약에 손님이 매매 계약을 진행하시는데 대출을 받으실 거예요, 손님이. 그거를 저희 중개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대출 받아가지고 이거 살려고. 내가 뭐 입주할 건 아니고 투자금을 살 건데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살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손님이. 그렇게 계약 진행을 했어요. 계약 진행했는데 손님이 며칠 있다가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되게 애매하죠? 기억하게. 이 상황도. 누구 잘못으로 할 기억하기 건데? 전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병인이 말씀하신 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계약 전에 저희가 알아봐 주기에는 지금 규제도 너무 많고 빡빡해서 될 확률도 많이 없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같은 거 알아보려면 그날 지금 돈 넣어야 되는데 언제 알아보고 있어요. 그쵸? 하루 이틀은 지나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손님이 뭐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야 된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못을 박으셔야 돼요. 대출을 알아보신 거죠? 일단은 뭐 저희가 뭐 대출은 뭐 제가 따로 아는 데는 없으니까 그건 뭐 사모님이나 사장님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거기 편하신 대로 진행하세요 하고 말을 한 번 더 막아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막아놓고 얘기했을 때랑 그냥 대출 받아서 하신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뭐 저도 혹시 아는 데 있으니까 알아봐 드릴게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나중에.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수수료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분쟁을 피해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실무에 사실은 매매 같은 거 하면 이거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실수가 나오는 게 손님이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본인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꼭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실주하거나 실주 같은 경우 대출 무조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득에 비례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한도가 그리 높지도 않아요 지금.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거 지금 할 때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거는요. 좀 질문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전세 잔금을 치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손님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전세 끼고 집 사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 집 제가 전세 맞춰 드릴게요.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 집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전세를 이제 부동산에 못 맞춰주면은 임대인이 그 사실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대출 유도 예정이며 임대사업자 이거 못하네요. 등록 후 대출이 바로 진행한지 여부요. 이게 두 가지 질문인데 먼저 앞에 거 먼저 자르면요. 매매 계약 후에 전세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전세 끼고 저희가 판 거죠. 손님한테. 안 되면 전세가 안 나가면 여기까지 봤을 때 중개사 책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전세 다 준다고 그랬으면 책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 사례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초보 중개분이세요? 초보자 지금 중개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딱 이 질문 여기까지 잘라서 그런 거 무슨 얘기냐면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현금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전세를 놔줄 자신도 없으면서 진행한 거예요. 전세 만기를 미리 좀 확인하고 여유롭게 만기가 보통 전세 끼고 개투자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전세가 기간을 1년 남거나 이런 거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런 식 투자가 된 게 아니고요. 주인이 살거나 아니면 월세 갖고 있는 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개사는 실수한 게 뭐냐면은 전세가 당연히 나갈 거니까 뭐 전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개를 했는데 이게 안 된 거죠 지금. 이게 안 되면 일단 중개사가 실수를 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매매 하나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으로 연구를 한 게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대출을 유도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대출을 유도를 해야 될까요? 많이 받으려고. 임대사업자 안 내면 대출이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올라온 글인데 지금은 이거 해도 안 나와요. 9.13 정책 이후에는. 선생님 너무 강력해. 이거는 지금 제가 저저번 스터디 때 얘기 드렸는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서 주택에 포함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까지 봐서 이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 중개사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 나옵니다. 보셨어요? 대출 나오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9.13 정책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심각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현업에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죠.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현업에 계신 분들이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막 은행 알아봐 주고 있어요. 예. 물어보면 100% 안 돼요. 예. 이 사람은 거기다가 지금 1가구 1주택자 아닐 확률이 거의 99%죠. 왜냐면은 갭투자잖아요 지금. 전세 끼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다행스럽게 이 사람이 만약에 무주택자다. 어디 전세 살고 있다. 그러면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것도 지금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대출 안 되고 전세도 못 맞춰주고 그 손님이 매수인이 어떻게 할 거예요? 맨날 달달먹겠죠. 부동산 쫓아가서 막 불지른다 그러겠죠. 네, 쫓아가서.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무슨 사태가 벌써 발생하나요? 중개업자 사기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 때문에. 근데 이게 누가 계약하신 거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요. 매매 계약 한다고 하니까 계약 하나 쓰고 싶어서 저희 그냥 나가겠지 하고 그냥 계약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일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처음 개업하시고 이제 얼마 안 되시거나 계약이 정말 없으신 분이 이렇게 계약해요. 일단 벌려놓고 보자. 벌리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지금 안 돼요. 벌리면. 벌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이거를 지금 현업에 계신 분들 답을 주는 것도 상당히 잘못되게 답을 주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매매 잔금이 12월 11일이고요. 대출이 12월 10일 날 돈이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집을 샀는데 잔금일이 12월 11일이지만은 대출이 12월 10일 날 나오니까 사실은 12월 10일 날이 이제 잔금일이 되겠죠. 그날 돈 받아서 주면 되니까. 대출이 12월 10일인데 이사는 제가 이제 좀 빨리 하고 싶어요. 3, 4일 전에. 대출 나오기 전에. 근데 이 사람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다 보니까 계약금하고 대출금 빼니까 돈이 얼마 없어요. 잔금이. 그 중에서 이제 4천만 원만 이삿날 지급하고 입주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돈 주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다 잔금 안 치르고 대출금 빼고 안 치르고 내가 먼저 이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사례 많이 생겨요. 그 매매가 아니더라도 뭐 전세도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요. 월세도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가뜩이나 이제 뭐 지방 분들 같은 경우 오시면은 이제 시골 분들은 이제 시골에서 거래되는 것도 시골 분들 인식이 좋아서 그냥 들치러도 계약금 들어갈 수 있고 뭐 먼저 이사해서 뭐 청소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태를 물어보면은 이제 손님이 제가 부동산인데 매수인 저한테 이거 이렇게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안 된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처리를? 안 된다. 사장님이 빌려줍니다. 안 된다. 안 돼. 난 안 된다고. 이게 맞아요. 맞긴 한데 이게 저희가 지금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해주면 안 되는 거.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 부동산한테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듣자마자 사장님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제가 이거를 사장님 주인분 여쭤보니까 주인분이 그거는 좀 곤란하시다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뭐 제가 해주고 싶더라도 이런 주인분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랑 하는 건 땅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게 뭐냐면은
전자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시비 걸기 딱 좋아요. 그럼 내가 직접 주인하고 통화할게. 그리고 네가 뭔데 안 된다 그래. 그리고 제 상대 만나면은 아니 내가 해달라고 해서 물어봐달라고 그랬지.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네. 근데 초보 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예요?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돼. 근데 당연히 안 되네. 결론은 안 되는 건 맞는데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렇지. 유연함이죠. 왜냐면은 매수인한테도 기분 나쁘지 않고 매도인한테도 굳이 알릴 필요가 없고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요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사실은 만약에 편의를 가져서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대출이 실행이 안 되면 돈이 걸려 있으니까 만약에 먼저 들어갔는데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시끄러워지잖아요. 돈을 뭐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주면 주인이 또 뭐라 할 거고 그리고 계속 부동산에 전화할 거고 시달리니까. 맞아요. 일단은 대출이 12월 10일 날 실행이 될 거기 때문에 돈은 나올 거예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돈은 나올 건데 뭐냐면은 먼저 일단 어느 집이든 간에 먼저 입주를 하자 시키잖아요. 새 집이 아닌 이상.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저기 화장실에 불이 안 들어와요. 물이 수압이 약해요. 여기 벽지가 찢어진 것 같아요. 여기 문고리가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면 누가 전화 올까요? 저한테 전화 오죠. 네, 피곤해. 그럼 제가 매도인한테도 얘기해야겠죠. 그 매도인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왜 입주시켜줬어?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도에 동의했어요. 그래도 매도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사태 벌어지면은 내가 옆에 부동산 물어보니까 이런 거 입주시키면 안 된다는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줬어야지 그러면은 그렇게 따진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반대 입장이 되면 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물론 새집 같은 경우는 세조 같은 경우는 편의를 봐줄 수 있죠 사실은. 그러면 주인도 사실은 빨리 하고 뭐 시설물 체크하면 좋긴 한데 기존의 집 같은 경우 이렇게 해주면 절대 안 되세요. 근데 지금 여기 대부분의 일단 대답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올린 내용에 거기 답변하신 분들은 된다 대부분. 그렇게 해줘라 편의상. 그렇게 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그 대답을 하신 분들 책임 안 져요. 이 당사자만 책임지셔야 돼.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리 했다고 저기 대출이 나온다고 당연히 대출이 나오겠죠 은행에서. 근데 그 대출을 다른 용도로 빨리 안 주고 다른 용도로 뭐 유용할 수 있는. 유용할 수 없어요. 바로 주인 계좌로 밖에 뭐 주인 계좌로 금액이 큰 경우는 은행에서 직접 나와요. 수표를 들고 나와요. 은행에서 직접요? 직접 나와요. 매매 같은 경우. 그리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주인분 계좌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한테는 돈이 절대 안 들어가요. 돈을 확실하게 받는 건 맞지만. 돈은 절대 안 들어가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 한 2, 3억 받는다 그러면 수표를 2억, 3억짜리 한 장 끊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하나 더 들어가면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긴 하는데 이런 잔금을 하는데 대출 3억 받을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3억짜리 한 장을 수표를 끊어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주인한테 줄 건데 주인이 따로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3억을 쪼개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행이 틀리거나 주말이면 어떡하죠? 머리 아프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들어가면 센스 이제 경험이 쌓이시면은 손님이 대출을 받으면은 잔금을 하기 며칠 전에 물어봐요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어떤 식으로 줄 건지. 그래서 만약에 수표를 갖고 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부동산 입장에서 이제 수표를 갖고 온다고 하면은 매수인이 이제 매도인한테 전화를 해요. 사장님 지금 매수인이 이번에 잔금하시는 거 수표를 갖고 오시는데 이거 한 장짜리 갖고 와도 되는지 아니면 돈을 좀 찢어와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매도인이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를. 그러면 제가 매수인한테 얘기하면 매수인이 은행에 얘기를 하면은 은행에 수표를 찢어서 갖고 와요. 나눠서 잔금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그 내용을 모르셨나봐요. 근데 여기서 연결된 게 만약에 임대인한테 그냥 이제 어떻게 이제 한번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안 된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된다고 계속 해주라고. 그럴 수도 있죠. 안 돼요. 네,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해주면 피곤한 건 저희가 피곤하다고. 네, 임대인이 동의해요. 그럼 임대인한테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돼요. 뭐라고 못을 박아내냐면은 사장님 지금 뭐 그렇게 해주는 건 괜찮긴 한데 이렇게 제가 경험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주면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에 저는 분명히 웬만하면 이거 굳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게 맞는데 사장님이 만약에 원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재반된 책임을 저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한 99%는 거의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임대인이 중요할까요? 네. 여기 매도인이 중요할까요? 매수인이 중요할까요? 매수인이 중요하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임대나 임대인이 중요하죠. 네. 임대인이 그것도 잘 맞춰서 상담을 하셔야 돼요. 사안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내용이 있었는데 좀 잘못된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거는 월세를 30만 원 선불로 세입자가 이제 살았어요. 네, 이제 살고 있어요. 1차에는. 살고 있는데 한 달 30일을 다 못 채우고 나갔어요. 환불을 냈는데. 그럼 환불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될까요? 안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계약한 아니 원래 임대료는 한 달 기준으로 내겠다 했고 선불로 내겠다 너가 한 거잖아. 그런데 너가 만약에 나가는 건 너가 어기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불이 좀 까다로운 거지. 우리는 해주던데. 아니 틀리죠? 원칙 따지다면 원칙을. 근데 뭐 찐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의견 나눠지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앞서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될 게. 30만 원 선불 주고 30일을 못 채웠는데 나가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지 임대인과 합의해서 나가는 건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네. 그거를 확인을 안 하고서 주네 안 주네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안 들어가. 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그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냥 자기 필요해서 먼저 나가면 당연히 못 받는 거고. 근데 집이 계약이 됐는데 날짜가 딱 안 맞아 떨어지거나 예. 아니면 주인이 사정이 해서 임차인한테 좀 미리 좀 나가줄래? 이사해줄래? 얘기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대인과 사전에 합의가 됐으면 당연히 돈을 돌려주는 거고 합의가 안 됐으면 안 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제일 답을 찾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예. 대부분은 이렇게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2분의 1 이상 살았으면 뭐 되고 3분의 1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중요한 거 팩트예요. 그거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예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분노의 이제 내용들이 막 쏟아졌어요. 네. 손님도 진상이고, 막 손님 뭐 했는데 돈 깎아달라고 그러고 도대체 못 해먹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불만들을 되게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수수료 얘기를 제가 스터디에서 따로 이렇게 주제를 삼아서 얘기를 한 적은 그렇게 없긴 한데 중간에 간간히 얘기했는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가장 큰 인식을 바꾸셔야 되는 거는요. 저희가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는다. 그거 맞죠? 네. 근데 그 전에 하나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일을 하고 돈을 받지만은 그 전에 저희가 일을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로.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저희가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일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정해진 일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돈 내놔. 그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면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냐면은 매매가 5억에 나왔어요. 네, 5억에 나왔어요. 어떤 집이. 손님이 와서 이제 집을 보고 있는데
부동산이 1층이 한 5군데였는데 5군데 다 그물가 나와 있어요. 5억에 네, 나와 있어요. 근데 손님이 어차피 그 집을 손님 그 사람 꼭 사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군데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데나 눈에 잘 띄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뭐 내가 이거 인터넷 보고 왔는데 이 집 있죠? 그랬더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계약합시다.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을 막 진행하는데 이제 마지막 수수료 얘기하는 손님이 그래요. 제가 부동산 여기 많은데 그냥 진짜 귀찮아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그냥 했으니까 조금만 깎아주세요. 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동산이 뭐라고 하냐면은 안 된다. 법정 너무하네. 수수료 다 내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기가 찰 것 같으면 지금 여기 만약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현업에 가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 90%. 해줘야지 서비스. 안 깎아주는 게 이 집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거저 없고 노력이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극단적으로 상황을 본 거지만은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하면은 그러면은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아까처럼 5억 5군데 나왔는데 손님이 5군데 다 들어갔어. 진상이어서 다 들어갔는데 맨 끝에 부동산에서 주인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요. 그럼 500 깎아줬어요. 500 깎아주고 손님한테 수수료 얘기하는데 손님이 이제 수수료에 대해서 이거 뭐 좀 깎아줘 수수료 좀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중개사는 당당하게 법정 수수료를 요구하더라도 손님이 싫어할 일이 별로 없어요. 500을 깎아줬기 때문에 중요한 거. 근데 이런 식으로 손님한테 뭔가 하나 내가 왜 수수료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게끔 상을 만들어주고 받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냥 무조건 계약하면 원칙대로 다 내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사소하게 중개업자분들이 내가 일을 했으면은 일을 많이 했던 덜했던 나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겨요. 문제가. 그래서 여기 뭐 제가 이 얘기했을 때 여기 계신 분들 입장에서 그건 아니지. 근데 그건 아니지가 아니고 그렇게 돼요. 지금에 가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또 이 한편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5군데 부동산이 있으면은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아까 예를 들면 거기서 연장선에서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 어쩌다 하나 나왔는데 이걸 스스로까지 깎아주기 싫은 거죠. 내가 고생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 먼저 하냐면은 하나 오랜만에 하나 로또 맞았구나 걸렸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든단 말이에요. 하는 심리가.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다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현장에 가시면 다 이래요. 진짜. 그게 현실이고. 그러니까 뭐 여기 민규 씨 같은 경우도 주변에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기분 좋게 깎아줘. 일하면 상관없이 또 박진상 다 받는 사람들, 중개업자들. 그 비양식 중에 사람도 많아요. 중개업자가 욕을 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손님이 다음에 안 가져와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일단 하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불만이 좀 많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에서 잠깐만요. 이게 하나가 뒤에가 있나? 없구나. 중개 수수료 하나가 또 얘기가 나왔던 게 부가세 얘기. 저희 간이 사업자면은 부가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일 났네. 아니 부가세를 받을 수는 있는데 필요가 없잖아. 분명히 중간에 서지 안 나오신 분들이니까 지금 없어야 하신 분들은. 3%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간이 사업자 부가세 받을 수 있어요. 왜 없어요? 받을 수가 있는데 세무서나 국세청이랑 구청이랑 얘기하는 게 정확한 요율이 없을 뿐이에요. 3.몇 %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기억할 때 이거 몇 번 얘기가 나와서 여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단합을 해서 우리는 3% 받자 무조건 간이라도 뭐 2% 받자 이렇게 해서 받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안 받냐면 관리사업자가 손님들한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손님들이. 저희도 지금 10%만 알고 있지. 간이 사업자라는 게 있고 뭐 3.몇 %가 또 있어? 이걸 내가 내야 돼?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개업을 하니까 간이 같은 경우 받으려고 하는데 그 손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간이를 그냥 습관적으로 안 받는 거지
간이도 부가세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아 저는 이거 질문을 딱 하면은 당연히 받을 수 있죠. 하고 모든 분들 대답할 줄 알았는데 클럽에서 안 받으니까. 오늘 스터디 안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했을 텐데. 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질문이. 예. 근데 대부분 거기도 아니나 다를까 간이는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예. 그럼 그리고- 간이하고 일반 사업자가 어떻게 죄송해요. 저 안 나와서 간이하고 일반 사업자가 구분은 어떤 형태? 매출을 아, 일단은 매출로 나눠지고요. 1년에 4,800. 1년에 4천.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질문 비슷하게 또 나왔던 게 간이 사업자를 하다가 매출이 올라가고 신고가 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냥 내가 가서 신고를 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예, 세무서에서 그렇게 저희한테 뭐 기회를 주지 않아요. 예. 그런데 또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해야지 바뀐다. 근데 그 간이라는 게 매출이 현금 영수증 쓰는 그렇죠. 게 그거죠. 오픈되어 있는 매출. 오픈이죠. 네. 오픈되어 있는 매출. 그래서 예전에 중개업자들이 간이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현금 영수증이 의무가 아니었고, 그리고 기껏해야 뭐 매매 정도, 예, 그 정도만 신고하고, 매매도 그때도 뭐 매매를 많이 하더라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 0.9% 협의니까 내가 조금 받았다고 신고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금 영수증이나 4,800을 안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또 설명을 드리지만은 예전에 가서 일반 사업자를 아예 내버리시고 제가 그 세금도 얘기 드렸죠. 지금 4대보험 아예 가입을 하시고 일자리 지원자금 13만 원 나오니까 받고, 예, 그리고 두루두루 해가지고 80% 할인 받으면 그래도 이득이다고 얘기 드렸죠. 간이로 하실 필요 없이. 네. 그러면 어차피 지역으로 의료보험 내시는 것보다 직장 바뀌고 세금 혜택 받고 그 돈 받으면 그게 훨씬 이득이라. 저기에 막 가족을 중개보조원을 넣어가지고 쪼개고 막 이렇게 쓰지 않나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도 하지 아, 않나요? 그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올해 바뀐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세무 쪽에 약간 센스가 있으신 분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막연하게 간이 해가지고 매출 맨날 불안불안하고 일반 사업자 바뀐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세금 신고 다 하고 돈 다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이게 네.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가 됐으면 날라와요. 날라오고 네. 그러면 또 이게 매출이 얼마 안 돼서 또 이게 매출 금액이 그 4,800이 안 될 경우에 다시 또 안 관이로 돼요. 안 받고 한번 바뀌면 그냥 계속 일반으로 안 있어야 돼요. 되는 다시 거예요? 아예 폐업하고 다시 하시고. 폐업을 영수증?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간이를 이제 예전 부동산 같은 경우 간이를 쓰다가 계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폐업을 해요. 폐업을 하고 자격증을 따서하는 거죠. 사업자 다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잘 되는 데는 1, 2년에 한 번씩 일부러 바꿔요. 조사 안 나와요?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죠. 왜냐면 그걸 뭐 왜냐면은 폐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중개사고가 있어도요 단속을 나올 수가 없어요. 폐업했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이제 저도